그랬죠? (4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민법의 구성이 총칙, 그 다음에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이죠.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5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채권, 강론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채권법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는 굉장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법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법조문의 숫자도 가장 많아요. 채권법이. 그 중에서 여러분은 계약법,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법, 그래서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 강론 중에서도 매매교환 임대차만 보죠. 계약도 전형계약은 15개 전형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요것만 봅니다. 실제로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총칙이 법조문이 184개 법조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총칙이 어려운 이유가 184개 법조문을 다 공부하면 총칙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 분야보다 어려운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51개 법조문만 시험을 보죠. 52개인가? 103조부터 154조까지니까 52개구나. 52개 법조문만 시험을 봐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본다.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걸 시험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의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총칙에 관해서 시험 공부를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총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 총칙에 있는 내용은 재산법으로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물권법은 질권을 빼고 다 공부하죠. 그러니까 질권법이 좀 어렵긴 한데 또 어려운 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칙도 좀 이해하기가, 질권이 사실은 동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총칙과 관련이 많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채권법도 채권 총론은 또 송두리째 다 빠져버립니다. 채권 총론은 여기에 230개 조문이에요. 총론 하나만.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죠. 채권 강론 중에서도 계약법이 있는데 그 계약법에 총론하고 계약법에 강론이 있어요. 계약법의 강론도 15개 전형 계약이 여기서 나오는데 요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계약법 강론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몇 개만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싹 다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총칙에서 쉬운 2개, 채권 물권에서도 질권은 빼버리고 질권에 관한 내용이 가장 좀 복잡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버립니다. 질권을 알게 되면 총칙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또 뺐어요. 뺐고 채권 총론은 송두리째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총칙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계약법이죠. 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나눌 때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2개면 그 2개의 의사표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 같으면 이건 계약, 그렇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집중이 되면 그건 합동행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을 때 그때만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 법률행위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극히 일부분이 계약인데 그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계약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개념만 잡히면 실제로 10개,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에서 많이 틀려도 1문제, 2문제 정도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잘하면 총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총칙을 잘하는데 계약법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거짓말이에요. 총칙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법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계약법이 성적이 잘 나오는데 총칙 안 나올 수 없고, 이건 2개는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여기도 10문제고 여기도 10문제잖아요. 그죠? 요거 10문제, 요거 10문제, 요거는 서로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2개는 항상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범위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한 50몇 개 조문에다가 이것도 채 100개가 안 됩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 이게 20문제인데 물건 이거보다도 양이 훨씬 더 적어요. 양으로 치면. 그리고 내용도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전략적으로 여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20개 정도 중에 18개를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물건은 물건 총론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죠. 물건 총론에서 4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20개 좀 넘게 되는 거고, 민사특별법 6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또 감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60점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이 물건법이 여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물건법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그죠?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도 한 반 정도 나오고 또 판례도 한 반 정도 나와요. 근데 민법에 특히 물건법의 판례는 그 법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설명하기 위한 판례가 시험에 나오지 아주 특별한 판례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보면은 막 특별한 내용들의 판례를 막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민법의 이론이라든지 법조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례가 아닌 굉장히 특별한 판례들은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조문의 이론적인 기초를 보충하기 위한 판례다. 그리고 판례는 여러분 책에 있는 정도의 판례 있죠. 이 정도면 아마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안 나오는 거 여태까지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안 나오는 거. 모든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아마 사법시험도 그 정도 보시면 최소한 80점은 나올 겁니다. 이거 다 안다 그러면. 판례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 있는 내용도 너무 많아서 다음 과정에서 내가 뺄라 그래요. 이거 너무 많아, 판례가. 다음 과정에서 특히 이제 물건법 쪽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14문제 중에서 법조문에서 최소한 10개는 나온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암만 안 나와도 10개 이상은 법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4개 때문에 그 많은 판례를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했던 판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거 2개를 위주로 공부하고 요거는 법조문 위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이 있죠. 요거 민사특별법 6문제 중에서는 요거 수업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수업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겠구나 라고 대충 감 잡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법은 그다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생각이다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계약법 중에서 계약 총론. 그럼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정의해야 되겠죠.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몇 개인 법률행위입니까? 2개입니다. 2개의 의사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다. 상대방은 양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한다.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일치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일치를 주관적 일치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요. 우리 법학에서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주관적 일치고 객관적 일치다. 그러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의사표시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를 해야지 한쪽 방향으로 집중이 되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개의 의사표시는 하나가 청약이면 또 하나는 승낙일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99% 정도가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1% 정도는 둘 다 청약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이걸 교차 청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계약의 성립 시기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내 집을 좀 파는데 2억에 사실래요? 라고 2억에 청약을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청약을 해서 여기에 도달한 시간은 7월 4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 도착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을이 갑에게 당신 집 2억이면 사겠습니다. 2억에 파실래요? 라고 또 청약을 한 거죠. 이 청약은 7월 2일 날 보내서 7월 5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내용도 일치했지만 상대방도 일치했잖아요. 상호 교차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가장 좋은 게 결혼을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다,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버린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술 먹고 있는데 너 지금 누구하고 먹냐 그래. 예, 친구들하고 먹습니다. 야, 다 보인다. 빨리 들어와라.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안 되겠다. 결혼시키면. 결혼은 시키지 말고 거래만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요. 근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편 배달부, 포스트맨의 착오에 의해서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래, 어떤 청약이든지 먼저 했든 나중에 했든 나중에 도달한 청약, 이거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 거기 두 줄만 알면 돼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 두 줄만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쪽에서는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사실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실행위라고 하는 건 사회적 관념에 의해서, 또는 쌍방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행위인 거예요.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짬뽕이 왔답니다. 이제 표준말이 바뀌어서 짜장면, 짬뽕, 이게 표준말이래요. 옛날에는 자장면이었잖아요. 이제 표준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대요. 짜장면, 짬뽕, 이게. 짜장면을 주문했으면 짜장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짬뽕을 갖다 줬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죠? 청약을 내가 했는데 걔가 급부가 다른 걸 급부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더니 국물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젓가락을 꼽았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행위는 뭐예요? 난 이거 먹겠다. 즉 짬뽕을 갖다 준 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 청약에 대해서 내가 젓가락을 꼽았다는 얘기는 승낙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사실행위로 나타난 거죠. 이러한 사실행위를 한 때인 거야. 한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계약의 성립 시기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요거는 구체적으로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데 요거 다 뭐라고 얘기했죠? 요거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는 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의사표시고 요것도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자유롭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예요. 계약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결정이 되고 자유롭게 표출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된다. 우리 책으로 가면요, 472페이지에 계약의 의의가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설명드린 걸로 끝내고 양쪽 가로 2번에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 계약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예, 요거만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 또 상대방은 누구하고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이다.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다. 그래서 체, 내, 상, 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 내 얼굴 봐야 돼요. 안 나와 있거든. 거기는 어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책에 지금 잘 해먹고 있어. 어디 있나 그러고. 잘 들어야지. 그래,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답으로 나온 게 내용 변경의 자유로 나왔어요. 내용 변경의 자유가 인정이 되면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죠. 아,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 맘에 안 들면 지 맘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게 무슨 계약이요? 그건 합의 약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률행위 처음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계약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합의 약속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합의 약속, 이걸 그냥 계약이다. 합의다 또는 약속이다, 이걸 그냥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을 받기 시작한다. 거기는 가볍게 보는 겁니다. 줄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 체결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럼 자유롭게 체결하지 말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체결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체약의 강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체약이 뭐예요? 계약 체결.
최악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요. 이런 걸 잘 모른다는 얘기는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내가 너무 TV만 보고 여성지라도 좀 봤으면 될 텐데 그것도 잘 안 봤구나, 그죠? 맨 무슨 뭐 불륜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났대더라, 뭐 쇼킹 뭐 이런 것만 자꾸만 보고, 그래서 그런 거야. 최악이라고 하는 건 계약 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최악이 강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최악이 강제가 되느냐? 그래요. 공공재 같은 경우 있죠. 공공재 또 뭔지 아시죠? 그래요.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존과 필수적인 거예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급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은행 같은 데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좀 연체한 사실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번에 대출 받을 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죠.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또는 수도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답니다. 왕창 연체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이사 갔는데 거기다가 전기 공급 못해줘, 가스 공급 못해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중개사님 나가시면요, 그럴 거예요. 어느 집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계속해서 연체하고 있답니다. 수도요금 같은 걸.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그 집의 전기 공급을 끊는다, 가스 공급을 끊는다, 수도 공급을 끊는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고, 그래서 내가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 이것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 무조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최악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에 대한 자유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요즘에 뭐 노조, 뭐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 어떤 노조가 됐든 해당 기업에 노조가 있고 노조와 어떤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그 해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하고만 협상을 해야지 다른 노조하고 협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두면 되는 거지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닙니다. 나온다고 틀릴 것도 아니고요.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약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첩계약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첩계약의 대가로 뭔가 좀 받기로 했다는 거죠. 좋은 차 받아야 돼, 나쁜 차 받아야 돼? 첩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좋은 차를 받아.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첩계약을. 그러니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해야지. 저 인간은 뭔 소리 할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첩계약 자체가 금지가 되고 첩계약의 대가로 뭔가 주기로 했던 것들도 다 무효인 거예요. 좋은 차가 좋아요, 나쁜 차가 좋아요? 좋은 차가 좋지, 좋기는. 하지만 첩계약의 대가로 받기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의 자유죠. 방식의 자유도 여러분 요식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신분행위 같은 거요.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죠. 출생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출생신고서 양식이 있잖아요. 사망신고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식행위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정해진 폼에다가 또 정해진 내용을 모두 다 기입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체결이 될 때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 약관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부동문자로 인쇄됐다는 얘기는 원래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할 때 둘이 앉아갖고 1.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2. 저거는 저렇게 합시다. 3. 저거 요거는 요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쭉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그 똑같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체결할 거라고.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근데 그걸 계약할 때마다 앉아갖고 그대로 쓰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정해서 부동문자로 인쇄를 하고 인적사항만 이렇게 적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약관. 그럼 약관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관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이 약관이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쌍방이 서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했고 또 지키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을 구속을 하는 것이지 약관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 효력이 있다는 거야. 계약의 당사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되는 게 법이죠.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만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은 왜 생겼다고요?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지키자고 쌍방이 어떻게 했어요? 합의를 한 거야. 합의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모든 합의는? 네.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배운 대로 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럼 계약의 내용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하고 한 약속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거봐. 이 엄마들이 이 문제가 큰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어머니 교육이 벌써 안 지켜도 된다로 돼 있어요 지금. 엄마들 반드시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왜 안 지켰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진심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뭐 공부 잘하면 너 좋지 엄마 좋냐? 걔 하나도 안 좋다고 얘기했죠. 엄마만 좋은가? 자랑거리 생겨서 걔는 하나도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약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이 계약의 내용으로 지키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만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약관의 내용은 누가 작성했냐면 이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상대방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중요 부분은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명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럼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명시 설명했는데 요거는 명시 설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얘는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4개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무효의 특칙은 뭐예요? 일부만 무효인 경우엔 나머지 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내용은 언제나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단순히 부연 설명만 한대요.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법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사회 일반이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한 아이들만 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로 누구나가 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약관에 의한 계약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쌍방이 지키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법적 효력이 생긴 거죠?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관의 이거 자체가. 앞에다가 무슨 아름다운 용어, 수려한 용어를 갖다 집어넣어도 말을 갖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법적 효력은 없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계약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명시 설명 의무가 필요한데 모든 사항을 다 명시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상대방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또 명시 설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법령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옮기거나 부연 설명하는 내용, 이거 명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관 해석의 원칙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부동문자로 인쇄됐다. 이 부동문자로 인쇄됐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프린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문자라는 얘기는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여러분이 연필로 쓴 것들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서 다시 쓸 수 있죠. 하지만 볼펜이나 인쇄된 문자들은 다 임의로 지울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부동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약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다가 특약으로 현장에서 몇 개 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여기 있는 약관과 서로 상충한다는 거죠. 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해야 돼요? 여기 있는 개별 약정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보다 현장에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개별 약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약정이 약관의 내용에 우선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고요.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정 해석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기 있는 약관 내용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타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회관념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지금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다른 관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신의 측에 맞춰서 변화된 관념에 부합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약관 내용 요거는 말이죠,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고객에게 불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또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겠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이니까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불리익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약관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만들면서 내용을 불투명하게 했으니까 이 내용은 너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약관인데 그 약관의 내용을 불투명하게 했다, 너에게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약관 내용은 작성자에게 명시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약관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약관 내용이 작성자에게 이익을 주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줘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또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약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현재 이 고객은 많이 배운 고객이고 이 고객은 또 전혀 못 배운 고객이에요. 거의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통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관을 해석할 때 이 사람에 맞춰야 돼, 이 사람에 맞춰야 돼, 이 사람에 맞춰야 돼. C 정도죠. 평균적 일반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지 수분양자 상대방의 어떤 지능 정도, 상대방의 상식 정도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관 해석의 5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글자만 가지면 뭐예요? 개수작 부리면 축통 맞는다 그런가요? 약관 가지고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말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지. 근데 요거는 원래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객관적 해석이다 라는데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좀 되라고. 그리고 요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더 많이 읽히긴 해요. 근데 이게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라고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그러면 개신작 축객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작 축통 이렇게 하니까 좀 암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맨날 앉아서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런 거 왜 하시냐고. 그렇죠? 그런 거 왜 하십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러는데, 너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너도 연필 놓고 20-30년 있다가 공부 한번 해봐라. 그죠? 20-30년, 2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공부하면 아마 상황 비슷해질 거다. 20년이 뭐야? 10년 정도 놓고 있다가 공부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씨도 잘 안 써지죠? 펜대가 떨려가지고. 이 펜은 어떻게 잡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약관과 관련돼서 몇 개 이렇게 볼게요. 몇 개만 줄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디귿의 약관의 법적 성질 보이시죠? 예, 그거는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예, 거기 디귿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의 니은입니다.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니은에 있는 내용 다 줄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시 설명 의무의 면제인데, 그거는 이제 줄은 안 쳐도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줄치면 너무 많아져요. 상식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단순히 부연 설명하거나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됩니다. 법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거기는 B에 있는 내용이죠. 예, B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사업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 또는 부연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약관의 내용이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C에 보시면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가끔 가다 보면은 위 1, 2, 3, 4, 5항을 충실히 들었으며 확실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명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굳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C까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유, 어떤 놈이 저렇게 아주 방정스럽게 저렇게 하냐. 하여튼 매너 없는, 눈앞에 있으면 한마디 할 텐데, 그죠? 자, 그리고 약관 해석에 대한 통제다, 앞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개수작 축통이다, 그죠? 개수작 축통 다 나와 있나요? 네. 개가 A에 있고 수가 E에 있고요, 작은 C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에 축이 있고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은 B에 있죠. 네, 개수작 축통 별거 다 정해주잖아. 그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작성자에게 불이익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읽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알아요.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냥 여러분은 넘겨버리십니다. 이거 줄치고 집에 가서 하나씩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무효인 구체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약관의 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경우, 불공정하죠 벌써요. 또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경우, 벌써 부당하죠. 또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을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또는 반대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또 고객의 소재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 책임을 모두 다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왜 그런지 모르는 내용 있으면 손 드세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런 정도가 나요. 요게 이렇게 나오면 틀릴 것도 아니고요. 밑에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 나오는데, 전형 계약은 민법전에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전형이에요. 거기 1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종이 아니고 15종이에요. 15종이고 그걸 내가 왜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는데 14종에서 작년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5종이 되고 맨 밑에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 다음에 뭐 하나 써놓으라고 했지? 여행 하나 써놓으라고 했죠? 여행계약이 하나 생겼어요. 여행계약.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행 같은 거, 뭐 지네들이 이렇게 해서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패키지 이렇게 여행 상품 이렇게 꺼내놓죠. 꺼내놓고 막상 현지에 가면 현지 가이드가 지 맘대로 막 내용 변경해서 막 가고 그랬잖아요.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 고작 뭐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해주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는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모든 그 여행객들의 동의가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지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 1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했다. 그럼 14명이 이러죠. 예, 이 한국 사람이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정한 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바꿉시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처음 정한 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예스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왕따라고 하는 말이 국제심리학학회의 공식 용어입니다. 국제심리학학회의 공식 용어입니다. 일본 말로 뭐죠? 이지메라고 하죠. 한국말로 왕따입니다. 왕따. 이지메라고 하는 말 요즘에 안 쓰죠. 왕따란 말 많이 쓰죠. 국제학술대회에 한국말로 왕타 이렇게 돼 있어요. 왕타. 영어에서도 왕타로 씁니다. 이지메 왕타 다 씁니다. 아시겠죠? 왕따 되는 거야. 자,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은, 자,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무슨 채무라고 얘기했어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채무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자기 급부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뭐 매매를 했다, 임대차를 했다, 이거지 뭐. 우리 시험에 딴 거 가지고 도급이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사례도 전부 매매 아니면 임대차인데,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한 거예요? 합의만 했는데? 네, 합의가 계약이라고. 약속했다는, 이 계약이에요. 이게 다 합의, 약속, 이게 다 계약입니다. 그럼 이행기에 이 사람은 재산권 이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행기에 이 사람은 뭘 줘야 됩니까? 2억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재산권 이전의 대가가 뭡니까? 대금이고, 대금 지급의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죠.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채무를 부담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급부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급부의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무계약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유상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개념으로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쉬운데 시험장 가갖고 이거 뒤집어서 놓으면은 헷갈려요. 쌍무가 유상이야? 유상이 쌍무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암기한다고 이거? 쌍용 이러고 암기하는 거예요. 유쌍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싸울 때 하는 거야. 외국인하고 싸울 때 유쌍 그러는 거죠. 다 알아듣더라고 걔네들도. 유쌍 이거 하니까요. 자, 그래서 쌍무계약 모두 다 유상계약이 맞다.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현상광고죠. 현상광고. 다 알고 있네. 공부 굉장히 많이 했네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편무계약은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유상계약은 내 급부의 대가가 있으면 유상이고 없으면 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거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쌍무 편무계약과의 관계,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은 쌍방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합의 이외에 합의 내용에 따른 일정한 급부나 이행행위가 추가돼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물계약은 합의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행행위가 추가가 돼야 돼요. 대표적인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계약이나 전세금 계약 있잖아요. 전세권 계약 이런 것들도 전세금이 반드시 급부가 돼야 되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급부가 돼야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현실적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 감 지금 팍팍팍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정도는 이런 말에 에이 장난치고 있네. 그렇죠? 다음에 저 얘기 나올 거다. 이런 감까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 그래. 요물계약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전세금 계약 정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계약금 계약은 뒤에서도 또 한번 요물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요. 독종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다.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다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일시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한 번에 끝나면 일시적 계약이에요. 대표적인 게 매매죠. 매매는 이 물건 한 번 급부해버리면 급부가 다 끝나버리죠.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계속적 계약은 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걸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2년 내지 3년 동안 사용수익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2년 내지 3년 동안 매월 또는 매주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차임 내지는 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적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도 마찬가지겠죠. 일정 기간 동안 네가 사용수익하는 걸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상권보다는 임대차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다. 이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라는 용어가 어울려요. 하지만 일시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지만 계속적 계약도 해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해제와 해제의 차이는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해요. 그리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청산의 의무가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나요? 2개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 상대방이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또는 상대방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불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합의는 처음부터 알면서 의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의식적 불합의다 라고 얘기하고, 당사자는 일치한 줄 알았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야. 이걸 무의식적 불합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적 불합의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뭐 성립하지 않습니까? 네.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금방 다 설명이 다 된 거예요. 다 됐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지.
착오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꼭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 나오면 항상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는 불성립 부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가 유효고 무효고 따져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거기서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불성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오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분의 차이가 있다. 줄 안 쳐도 돼.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고 다음 과정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알아요. 진짜요. 다 알아. 다. 한두 명만 빼고. 자, 그 다음에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거 나오죠. 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